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주 대형 기술주 실적과 고용지표 보고서에 뉴욕 증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부터 월간 고용 보고서와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등이 증시에 긍정적 이벤트로 작용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 고성능 인공지능 AI 칩을 자체 개발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는 AI 전용 칩 자립에 힘쓰고 있다는 시장의 해석입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 지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 PC, 서버 등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업체인 프로쉐어가 요청한 리플 ETF를 승인함에 따라 리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승인은 프로쉐어가 비트코인 선물 ETF로 성공을 거둔 후 이루어진 것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란 결과를 기대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중국의 고위 인사도 미국 재무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게 되면서 양국이 일단 최악의 국면은 지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제로 중국도 미국산 반도체 8종을 포함해서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세가 기분 좋긴 합니다만 이 회복세라기보다는 단순한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과 경제 지표들 특히나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이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가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만약에 성사되게 된다면 역대 최대 두 번째 규모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다는 움직임 체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xAI 200억 달러 만나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xAI 홀딩스가 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만약에 성사될 경우에는 오픈 AI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스타트업 투자 유치가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제 머스크가 xAI의 이제 홀딩스를 통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한다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 투자는 이제 xAI 기업 가치가 그러면 1,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런 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이달 초 이제 CNBC에 따르면 이제 데이비드 파버가 xAI 투자자들 통화 중에서 적정 가치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번 평가를 통해서 이제 초대형 AI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표준이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크게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400억 달러가 이제 최대였던데요. 이제 그 다음에 밸류가 200억 달러, 그 다음에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빅딜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관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에 대해서 시장 신뢰를 보내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제 뉴럴링크라든가 또 보잉 컴퍼니 등에 대한 거대한 비전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 온 것인데 이게 투자자들이 머스크가 이끄는 이것들이 단기 매출이 아니라 기술 패권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장악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AI의 패권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판단입니다.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이라든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xAI까지 나서서 초대형 이제 거대형 언어 모델이죠. 개발이 이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느낌입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 사이즈라든가 데이터 확보량이라든가 연산 능력 측면에서 이제 격차가 가속화되는 이런 느낌이라서 AI 기업 간에 이제 이기는 자가 모두 다 가져간다는 시장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와 이제 AI 스타트업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이제 구글과 이제 엔트로픽 아마존과 이제 엔트로픽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재정립을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xAI도 지금부터 뭔가 재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에 리포커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테마가 사실상 유일한 지금 슈퍼 사이클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xAI의 어떤 자금의 조달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AI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은 AI 스타트업의 어떤 전통적인 투자 규모를 좀 약간 넘어서는 것이면서 금융 공룡이 이제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xAI가 이제 그 AI 시장에서 뭔가 금융 흐름에서 이제 뭔가 기술만큼이나 자금력이 게임의 승패를 가른다 이런 판단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초거대 데이터, 통신, 자율주행까지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왕국을 좀 세우기 위해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절대 강자로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 오픈 AI입니다. xAI가 오픈 AI랑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왜 자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좀 올리고 있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이거 좀 궁금했었는데요. 머스크는 이제 자본 레버리지를 전략을 좀 쓰는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테슬라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라든가 스타링크 이 자기 돈만으로 키운 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지렛대처럼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희석하거나 기업 가치를 키우면서 지분을 올리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xAI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판을 깔아놨으니까 이 판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투자를 해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라는 시장 자체가 혼자 개인이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어떤 부자라고 하지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xAI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든가 AI 반도체 인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많은 GPU를 사야 됩니다. 지금 10만 개 GPU를 사는데 본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 개까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수백억 달러의 어떤 초대형 배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부 투자를 받는 게 기본이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돈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먼저 선두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견제해야 되는데 빠른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도 가능하면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견제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AI 시장 같은 경우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선점하기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돈을 이제 많이 유입을 해서 선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XAI를 단순한 뭐 스타트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어떤 제국을 키우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을 지금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판단입니다. 네. 네, 머스크가 XAI를 통해서 200억 달러 관련된 신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위키피디아 검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경찰청이 위키피디아에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을 꺼내 놓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언론 자유 지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지금 강대강 대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뉴스들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근데 위키피디아를 이제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키피디아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온라인 백과사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편집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약간인데 전 세계 이용자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항목을 만들 수 있는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개, 300만 개 언어 이상이나 영어 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지식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립성이나 검증성이나 독자 연구 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지식을 접근할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창립해서 2001년에 지미 웨일스라는 분과 이제 레리 쌩어라는 두 사람이 만들었던 약간 이런 지식 백과 사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면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편향성이라든가 조작 행위라든가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편파적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방 연방 검찰청이 요게 이제 약간 외국의 세력들이 정보 조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선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요거 비영리의 어떤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가 약간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차라리 요 부분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등에 업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보 성향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수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그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방형 플랫폼도 이러다 보니까 통제형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안보 감시에 대한 명목으로 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퍼포먼스와 함께 실제 정책 변화 간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제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강한 이미지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이제 그 자신의 어쨌든 그 자신의 이제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39%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표현의 어떤 자율성과 혁신을 제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요거를 이제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뭔가를 도약하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인터넷 자유와 지형에 또 요게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자유라든가 수호자 역할을 이 위키피디아가 해왔는데 이걸 제약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게 어쨌든 선두주자나 이런 것들 상징적 역할이 있었는데 글로벌 인터넷이라든가 자유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될 위험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향후에 글로벌 인터넷 자유에도 장기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위키피디아는 가장 큰 지식 저장소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연방경찰청을 통해서 희생양으로 삼게 되는 사건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또 국가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신호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미국 안에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 권력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를 약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가 실제 외국 선전에 이제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키피디아 재단이 사실은 이제 직접 위법을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 시점 기준으로는 위키피디아 재단이 비영리 법규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약하기 때문에 법률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경리 단체는 사실상 이제 정치적 선동이라든가 선거 개입이라든가 정부 정보를 이제 정복을 이제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경우에 이제 이걸 상실하는데 현상으로서는 위키피디아가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어떤 선전도구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볼 때는 실제 위반 여부를 했다기보다는 프레임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정부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를 하는 약간 이런 것들의 그런 것들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가 어쨌든 정치적 편향으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위키피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언론들도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립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출처라든가 그다음에 문구 어조라든가 편집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가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근거를 들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미칠 파장은 이런 거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이미 과거에도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보수 검열을 문제 삼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한 말씀드렸는데 섹션 230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션 230이 뭐냐면 어떤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 그 위에 올라온 어떤 글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검열을 하게 되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억압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개정이 되면 위키피디아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정치 편향의 논란에 따라서 법적 리스크를 크게 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못하게 되거나 수정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보수 지향의 어떤 오픈 백과사정이 요거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위키피디아를 두고서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표현의 자유를 해치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125%에서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정말 조용히 일부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면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양국 간의 갈등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평가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오기는 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도대체 어떤 속내가 있는 건지 어떤 걸 좀 시사하는 걸까요? 요 얘기를 조금만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적용 관세는 이제 최소 8개 부분에서 이제 미국산 마이크로칩인데 기존 보복 관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25%까지 관세를 매겼는데 조용히 자존심이 좀 강한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관세를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매체 차이징이 이제 해상에 따르면 이 기사도 사실은 원래 냈었는데 중국 정부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나왔다 삭제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인데 2명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면세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태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협상 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도 가짜 뉴스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알고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장 생존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실상 이제 관세를 하다 보면 이걸 수입을 못 합니다. 너무 비싸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이 안 주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국가 경쟁력이 있는 것들 필수 분야는 사실상 미국산 부품이 없으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를 이제 면세를 해서 사실상 이제 가져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경쟁과 시장 생존을 분리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면 충돌 대신에 이제 선택적 유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어떤 체면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겐 강한 중국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고 해도 이제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보복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필수 부분이죠. 이제 반도체라든가 AI 하드웨어라든가 첨단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유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부품이죠. 이제 자신들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은 부품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든가 히토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공격적인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125% 이상, 그 이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모두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가 뭐 AI를 바로 내겠다고 하지만 이건 인정한 겁니다.
반도체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아직 미완성임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중국은 사실상 2015년부터 반도체 굴기를 외치고 대규모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존이 심각하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 쪽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면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으로는 센 척을 하더라도 속으로 좀 들여다봤을 때는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고요. 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좀 봤을 때는 중국 고위 인사가 미국 재무부를 방문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보도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향후 이제 미중 갈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거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과거에는 이제 빅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조로 볼 때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실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략적 어떻든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기술, 국방, 에너지,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면적 디커플링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이미 네트워크라든가 인공지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자립을 외치고 있으면서 내수에 대응하고 있지만 다만 전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디커플링을 하고 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뒤로는 뭔가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물 공급망은 억지로라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테클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 히토류라든가 서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산 소비재가 서로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퀄컴이 여전히 중국의 히토류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산 있던 첨단이 반도체에는 AI라든가 이런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물정은 서로 받아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관리된 충돌이 서로가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빅딜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그래도 그나마 화해 무드가 조금은 좀 풍기긴 했는데요. 이번 주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로는 AI 직원 상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모든 직장인은 AI 에이전트들을 직접 지휘하고 운영하게끔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끔 만든 건데요. 일단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약간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도 이미 AI를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한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일을 직접 수행하고 반복적으로 루팅하는 작업을 이제 저희가 직접 했다면 이걸 이제 AI 에이전트에게 뭔가를 입력해 놓으면 이 AI 에이전트가 저절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일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일을 개념에서 수행하고 컴파일링을 직접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저절로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래 부하라고 직장 상사가 이제 선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후배에게 뭔가 우리가 일을 시키면 이 일을 알아서 이제 일을 세팅을 해놓으면 이걸 알아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모든 걸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건데 뭔가를 이제 업무 연락을 해놓으면 이 업무를 아래에 있는 AI가 모든 걸 다 조율을 한다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설계하고 조율을 하면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일을 역할을 분배만 해놓으면 이걸 다 알아서 한다는 AI가 알아서 하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AI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지금의 AI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요 AI 에이전시가 AI뿐만 아니라 AI 에이전시가 좀 더 발달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미래의 얘기 같습니다.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AI를 다루는 사람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이 초보 매니저에서 좀 더 스킬된 이런 필수화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요 부분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일의 구조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일을 하고 리더가 통제하는 피라미드 형태라면 미래는 AI가 일을 하고 일을 설계하는 네트워크의 매트릭스형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방향성을 미리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잘 짜는 사람이 더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사실 앞으로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좀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래에는 어떤 플로우,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기계는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AI라는 기계가 지금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설계를 어떻게 일을 잘 짜는 사람이 중심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I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AI라는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받고 싶으면 어떤 거냐면 정해진 요 퍼포먼스에 대한 AI의 언어를 정확하게 넣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와 정확한 명령어를 잘 넣고 알고리즘을 잘 넣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디테일하게 잘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의 구조를 설계를 잘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의 미래의 키워드는 이럴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정의하는 사람, 그리고 설계적 사고가 정말 중요한 사람, 그리고 다중적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잘 오케스트라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 역량이 정말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중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있으면서 스킬이 정말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보면서 자기의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플러스 창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통합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중적으로 할 수 있는 숙달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창의적인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려면 사실상 인문학적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단순화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계적인 게 아니라 창의적이면서 이런 것들을 함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으로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일을 잘 하게끔 얼마나 설계를 잘하고 잘 짜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스페이스 라마 보겠습니다. 메타랑 부즈 앨런 해밀턴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 라마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여기 이 단어부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이게 있나요? 이제 우주에서 쓰이는 겁니다. 우주에서 쓰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둘이 결합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주에서 사용되는 라마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I인데 이제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을 약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에서 쓰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쓰이는 AI인데 이건 오프라인에서 AI를 처리한다는 게 특징이 왜냐면 우주에서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연되거나 제한된 통신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라마는 지구와 연결도 없이 이제 자신들이 작동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로봇 작용이 스스로 이제 여기 자신이 오히려 이제 오픈AI처럼 이렇게 이제 자신이 AI를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중 모달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혼자 처리하면서 우주 비행사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AI라는 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제한된 에너지 내에서도 설계가 돼 있어서 저전력으로 이제 작은 전력으로 고성능을 발휘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향후에는 어떤 전망이 있냐면 이제 우주 탐사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자율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주에서 쓰이는 라마 언어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프라인에서 쓰인다라는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온라인과의 가장 큰 특징과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주를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인데요.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 우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는 어떤 변화를 좀 맞게 될까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많은데요. 이제 AI가 극한 자립성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주라는 데가 사실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어떤 그러니까 지금 AI는 사실상 최적의 환경에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낸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라마의 AI의 어떤 스페이스 라마의 특징은 이런 것 같아요. 극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그런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AI는 항상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인터넷에 의존했고 이런데 이 라마의 어떤 스페이스 라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의 극지방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쓰이는 인터넷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I가 연결도 없이 이제 그 인터넷 연결도 없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약간 똑똑한 라마, 똑똑한 AI 이런 인류의 AI의 어떤 의존성의 구체적인 재설계한다는 의미가 있고 약간 자체 생산하는 약간 이런 AI인 것 같고요. 멀티 모달과 멀티 에이전시 통합을 설계하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텍스트 기반이 좀 있는데 이미지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동시에 인식하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주 비행사 약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주 비행사가 고장난 사진을 찍으면 요거를 이제 스페이스 라마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매뉴얼 텍스트를 검색해주고 이걸 고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약간 통합적인 약간 이런 이미지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클라우드가 없으면 모든 걸 못 합니다. 근데 요거는 클라우드도 없이 혼자 모든 걸 현장에서 AI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약간 분산형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한 우주형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혼자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는 분산형 개인형의 AI 같은 약간 이런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변화를 시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계도 이제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산형이 아니라 이제 중앙 집권형 이런 거였다면 향후에 독립성 AI의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크게 봤을 때는 독립성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클라우드 없이도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똑똑한 라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진실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협상도 진행된 바가 없다, 가짜 뉴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왜 이런 건지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양쪽의 어쨌든 수장의 어떤 성향과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자 할 때 실질적인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시진핑 주석은 어떤 그거보다는 체면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 통치 방식이 아닌데 트럼프 측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협상 중이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인 협상의 딜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협상력을 통해서 자신의 어쨌든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어쨌든 지금 떨어진 지지율을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안정시키려면 지금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협상이 없더라도 성과가 없더라도 협상 자체가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이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계속 이런 메시지를 대국민적으로 내고 있는 건데 중국 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상이 없으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는 거고 중국은 사실상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집권한 이후에 추가 압박을 계속하고 자신들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뭔가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적 어떤 압박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특히 민족주의적인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결속을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입박에 강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협상 프레임을 유지해야 되고 중국은 굴복하지 않는 이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그런 게 충돌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로 간의 신뢰가 지금 바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미중 협상은 진짜 협상이 아니라 프레임이 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불확실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갈등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건 협상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장의 성향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간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고 여전히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한데요. 양국 간의 입장 차가 확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게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양국 간의 빅딜이 먼저 될 가능성이 있을까 했지만 그러면 이제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빅딜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강경 이미지로 이제 국내 그런 것들은 이제 결집할 가능성은 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보여줘야만
체제를 안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국은 상대에게 양보했다라는 것들로 인상으로는 정치적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건 명분적 승리고 진짜 양보는 빅딜이 아니라기 때문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쇼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타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뭐 낮지만 있겠지만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빠른 타결이 아니라 장기적 교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상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타결을 자산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강경 프레임이 계속 가다 보니까 둘 다 프레임을 바꿀 만한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내용 없는 교착이 될 것 같고 때때로 충격이라는 패턴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미중의 어떤 무역 정쟁은 빠른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긴장 국면에 대한 어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불확실성은 사실상 상수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될 것 같고 구조적 리스크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서 사실상 계속 이런 부분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빅딜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교착 가능성이 높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적인 협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를 추가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솔라나가 기업 재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스테이킹 수익과 생태계 진입 필요성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오토노미스 랩스 CEO 토드 루오프는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솔라나를 통해 리스크 관리와 성장 전략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축적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21 캐피털을 출범시켜 약 4만 2천 비트코인을 보유할 예정이며 메타플래닛과 안압 등 일본 기업들도 비트코인 매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라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 유펙시는 1억 달러를 조달해 솔라나 트레저리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고 디파이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은 약 4,700만 달러어치의 솔라나를 보유 중입니다. 솔라나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이제 고성능 금융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주요 기술 지표 대부분에서 약세 신호를 보이며 단기 반등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50일과 100일 지수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1,850달러에서 1,900달러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주간 차트에서도 8주, 20주, 50주 이동 평균선을 모두 하회하고 있어 하방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약 1,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요 저항선인 2,200달러에서는 2,850달러 구간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2,000달러를 확실히 돌파해 지지선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1,750달러에서 1,900달러 사이 박스권 내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강력한 돌파가 없는 한 대규모 암호화폐 랠리에 합류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프로쉐어즈 트러스트의 XRP ETF 출시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출시일은 오는 2025년 4월 30일로 확정됐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프로쉐어즈 울트라숏 XRP ETF, 울트라 XRP ETF, 그리고 숏 XRP ETF 등 XRP에 초점을 맞춘 복수의 상품을 승인했습니다. 프로쉐어즈 트러스트는 메릴랜드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운용은 프로쉐어 어드바이저스가, 법률 자문은 디처트 법률사무소가 맡았습니다. 해당 펀드들은 뮤추얼 펀드 구조로 설계돼 증권법과 투자회사법을 모두 준수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ETF들은 XRP 가격 변동성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노출을 제공하면서 규제된 금융상품을 통해 XRP 투자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출시가 미국 규제 환경 안에서 XRP 기반 투자 상품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국제통화기금의 대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트코인 매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IMF 서반구 부서 책임자 로드리고 발데스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멈추고 대출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는 14억 달러 규모의 IMF 대출 계약에 따라 공공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것을 중단했으며 재정 투명성과 구조개혁 부문에서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별도의 경로를 통해 매일 1비트코인씩 매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엘살바도르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6,158비트코인, 총 가치는 약 5억 8,300만 달러로 평가됩니다. 한편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전략은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5년 안에 외환 거래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7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노보그라츠는 전통 외환 시장이 거래 속도 저하와 높은 수수료 같은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이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통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는 글로벌 흐름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0년 100억 달러 규모에서 올해 약 2,300억 달러까지 급성장했으며 피델리티와 리플 등 새로운 경쟁자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테라 루나 사태 이후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S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 거래일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를 보자면 뉴욕 증시가 4거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유연성을 좀 보여준 탓일까요?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든든하게 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미 통상 협상이 또 진행 중이고요. 조선과 에너지 쪽으로 협력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조선 쪽으로의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뉴스 팔로업이 계속해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요, 30일에 미 해군성 장관의 방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주들의 질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멘토니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미국 해군성 장관이 또 방문을 하면서 조선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주도 실적 발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또 애플도 실적 발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어떻게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네. 이번에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죠. 그 전에 잠정치가 공개가 됐고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이 공개가 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때 발표된 것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좀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7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기술주 미국 기업들 중에서 3곳이나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애플의 실적 정말 중요하겠죠. 애플의 만약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LG그룹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실적이 그동안 좀 안 좋을 거다.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진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결국 애플이 큰 피해를 본다라고 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실적만 좀 잘 나와준다면 뭐 기대감은 분명히 또 LG 쪽 그룹 관련주들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메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이 기업들 역시도 국내 IT 쪽에 대한 뭐 기대감을 또 불어일으킬 수는 있어요. 미국 기업들 자체가 전 세계에서의 뭐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주도 섹터 또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면서 지금 이 산업이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하고 가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그만큼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적은 지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치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이랬지만 앞으로의 실적 그래도 좋아질 것 같다. 또는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화된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망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또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T 쪽, 특히나 메타 쪽에서 실적 발표한다고 했었죠. 거기에서 메타 쪽이 이번 주에 AI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쪽에 또 큰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는 AI 이 프로그램 언어 기반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얼마 전에는 성능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발표가 된다면 AI 관련주들도 역시 또 여기에서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애플 실적이 잘 나오면 LG 그룹주들의 또 호재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IT 기업들이 좀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메타 쪽에서 AI 개발자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오는 30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까지 이번 주에도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방산주들도 조선주와 함께 또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실적에 따라서도 좀 주가 조정이 있겠죠? 아무래도 실적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네. 믿을 수 있는 건 지금은 실적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다 하잖아요. 네. 하지만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실적에 항상 기댈 수밖에 없죠.
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는가. 그런데 조선주나 지금 항공주 이런 이제 광산주 쪽은 그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올 거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 동안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건 전쟁이 조금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항공주의 실적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방산주들도 이 전쟁 관련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또 뭐 다른 나라들의 수주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실적 발표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실적의 눈높이가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실적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넘어서 줘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지. 호실적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좀 낮은 실적을 발표한다면 실망감으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실적과 실제 발표된 실적을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예상했던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줘야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치만큼 실적이 나오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네. 만약에 좋을 거라고 예상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이죠. 그런데 그게 그 실적은 예상치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부합할 경우에는 내가 예상했던 실적이 나왔구나라고 해서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수치가 나온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라고 해서 그때 매수가 더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그 예상치에서 좀 크게 뛰어넘느냐 아니면 거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또 실적이 잘 나왔는데 약간 세론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좀 그럴 확률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좋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까지 실적은 과거 실적이니까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네. 과거 실적은 지났고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지느냐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뭐 실적은 잘 나와도 지금 아무래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앞으로의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예측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에서도 0.2%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아까 말씀은 해주셨지만 지금 주말 사이에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공습을 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재건 관련주들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재건 관련주들이 특히나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하기 전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24시간이 한참 지났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 시점부터 해서 이 재건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았고 네. 이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실망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중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러시아 측에서 지금 조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투매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기에 또 올라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되게 큰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관세 이 불확실성 너무 커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또 있다면 이쪽은 좀 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이제 끝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직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이 조선주들의 랠리가 너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하나오션 6%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52주 신고가를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이 10만 원 터치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조선주들의 이슈가 또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이런 또 장관의 방안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멘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고점에 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사실 그 상황이거든요. 이 고점이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어느 순간에 매도가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해군선 장관이 이제 뭐 방한한다는 소식, 이건 결국은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조선 쪽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LNG 쪽에 대한 건 확실하게, 또는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쨌든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재료라고 해서 이쪽에서 매수가 많이 붙은 건데, 실적도 좋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중간에 한번 3월경에 조정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보통 주가가 약간의 고점이라는 뭔가 신호가 올 때는 그런 이제 뭔가 그 조짐이 보여요. 이 조짐이라는 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랐다가 뭐 꼬리를 물면서 쭉 빠지면서,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이제 터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2차전지 쪽이 그렇게 해서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하나오션은 올라가면서 자연스러운 조정들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밀린 흐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건 어느 순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한 그 초기에 거래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게 1차 상승이었거든요. 2차 반등이 나왔던 그 시기가 올해 초 1월부터 2월 달까지, 이때 거래를 비교하면 거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고, 지금에 보면은 그 거래를 봤을 때는 그 전보다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올라가는 힘이, 밑에서 받치고 있는 힘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점은 지금 확실하게 아니지만 지금은 고점에 가까운 가격에 있다는 건 항상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 하나오션의 실적이 나온단 말이죠. 이랬을 때 또 분명 또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세론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약간 힌트를 한번 드렸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정말 많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급등이 나왔다가 쭉 밀린다. 위쪽 꼬리가 많이 물린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터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이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던 것 중에서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기관 쪽에서의 물량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쪽에서 매도가 많이 터진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고점에 대한 이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이후의 흐름을 대응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밀린다. 그러면 그때는 좀 차익 매도에 나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그쯤은 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엔진 쪽으로도 좋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5%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즘 뭐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해서도 계속 호재가 있는 만큼 이쪽으로도 잘 가고 있고, 1분기에 또 1조 수주라는 또 호재까지 덩달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 엔진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인 건데, STX 엔진에서도 인수설이 나오면서 지금 엔진 관련주들, 조선뿐만이 아니라 엔진 관련주들도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결국은 사실 조선 쪽에서 파생돼서 나온 종목들이에요. 네. 만약에 홀로만 있었다면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뭐 조선주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엔진 관련주들 또는 기자재 관련주들도 같이 네. 움직였었던 것처럼, 엔진 관련주들도 지금 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는 건 결국 조선 쪽의 기인에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조선주들이 꺾이면 이 종목들도 같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생되어 나와 있는 그런 업종이 어느 쪽에서의 파생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뭐 STX 엔진이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조선주의 흐름이 좀 꺾이면 같이 꺾일 수 있으니까 조선주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IT 부품주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재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을 볼 때 그냥 개별적인 종목들을 보지 않고 보통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눈치를 보면서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가면
그러면 지금은 부품주를 봐야 될 때구나. 이렇게 수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빠지면 얘네들은 지금은 좀 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조선주의 흐름하고 좀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좀 조선주 계속해서 좀 고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불안정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오늘의 하나오션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멘토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은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에서도 0.36%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그래도 매수세로 들어올 수 있을지, 매도세가 더 강할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실적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국내 주요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들이 선전했던 반면에 제약바이오주들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좀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셀코리아가 드디어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차분하게 일정 체크하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9% 상승해주면서 2,552.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0.02%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729.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조금은 쉬어가는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보합 전환하게 됐는데요. 0.18% 하락하면서 5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도 공장에 1,7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HBM 경쟁력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차세대 HBM4 개발과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본격적으로 좁히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도 향후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오늘 약보합권의 흐름에서 거의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가운데 한편 모건 스탠리가 미국발 관세 우려를 빙산에 비유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경고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HBM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요 위축 가능성을 지적을 한 건데요. 반면에 이 삼성전자를 오히려 최선호주로 꼽았다는 점도 SK하이닉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요. 0.87% 강보합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 후보의 2차 전지 육성 발언과 함께 지난주 금요일에는 배터리 업계 쪽에 조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시카고에서 올해 1분기 올해 글로벌 인재 채용 행사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0.77%, 0.68%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도 오늘 소폭으로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를 전년 대비해서 37%나 끌어올렸다는 소식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인기 모델인 이 투싼 하이브리드 수출도 급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0.7%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0.1%대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기아가 현재 8위로 올라오게 됐는데 0.74% 상승해주면서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현대차와 같이 상승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 88,900원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이 12%가량 감소한 이런 악재를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기아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글로벌 재고가 2개월치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관세 영향은 2분기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HD 현대중공업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1%대 낙폭 그리고 있는데요. 1.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과 또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 소식에 지난주에서는 7%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는 모멘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0.3%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알테오젠과 HLB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까지도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현재 1% 내외로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1% 가까운 지금 하락세 보여주면서 현재 5만 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7% 하락하면서 로봇주도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현재 휴젤과 클래시스는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합권의 흐름에서 휴젤은 0.6%가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보합권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클래시스는 0.16% 소폭 상승하면서 6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펩트론의 경우에는 0.3%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2%가량 낙폭이 좀 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암학회가 열렸지만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는 못한 모습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리쥬란을 유럽 직판에 나서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들을 밝혀주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현재 1%가량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띄는 점은 코스닥에서 오늘 세크라는 이 기업이 오늘 코스닥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7%까지 상승 흐름 보여줬다가 지금은 18%까지 조금 내려앉은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지금 반도체 투톱이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집니다. 장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30일에 삼성전자가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잖아요. 앞서서 조금은 관망세가 보이는 모습일까요? 이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잠정치 공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확정 실적이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발표들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장은 이제 재료가 있어야 그쪽으로 수급이 도는데 아직은 이제 이쪽에 재료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이제 말을 바꾸는 이 번복하는 그런 이제 정책들 때문에 혼선이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을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풀려줘야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수급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 기대, 기대라기보다는 실제 혹시나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초반에 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시장을 끌어올릴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동차는 견제가 좀 심한 상태고 결국 이제 성장하는 사업 중에서는 IT 시총 상위주들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이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요. 앞으로를 본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업사이클, 이 상승 사이클을 또 한번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이 지금 양시장이 상승불을 켜주곤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이 그래도 상위단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종목들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좀 오늘 흔들리고 있는 거고, 근데 흔들리는 폭 자체가 크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개별적인 그 종목들의 흔들림 중에서 오늘 통신주 쪽에서 SK텔레콤의 이 하락이 좀 많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유심칩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KT라든지 LG U+가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신사 이동이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KT하고 LG U+는 그 SK텔레콤의 유심칩 해킹 사고에 의해서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주가의 등락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특징적인 업종들,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본다면 방금 전에 제가 SK텔레콤을 얘기했었죠. SK텔레콤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보안 관련주 또는 블록체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죠.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가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루원이라든지 또는 한국전자 인증, 정부 인증 이런 종목들, 이 종목들도 역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바로 지난 금요일에 9%가 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테슬라의 그 상승 원인은 2차전지 쪽이 아니었죠. 바로 그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소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 관련주 중에서 본다면 유비벨록스는 오늘 상한가고요. 인포뱅크가 5%, MDS테크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오름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본다면 재료가 있지 않으면 수급이 안 돕니다. 수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른다. 그리고 하지만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 왜? 단기 재료, 단기에 들어갔다가 또 빠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가 나중에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4%, 5%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또 에코프로가 더 황제주였잖아요. 잊혀졌던 이 황제주였던 에코프로 다시 좀 부활의 조짐이 보이는 건지 반등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우리가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네. 캐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캐즘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캐즘이라는 건 일시적인 둔화거든요. 일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쪽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감이 있었어요. 그 믿음, 신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해서 샀고,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하면서 지금의 손실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오는 이유, 미국이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쪽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 올라와도 5%가 올라오는데 여전히 바닥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거고, 이 저점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겠죠. 그럼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올라오는 반등인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캐즘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침체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면 캐즘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럼 또 사야 되겠구나. 저가 매수를 보통 이런 데서 하는데 이런 데서 하면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애경 케미칼이 또 지난 전거리에는 되게 잘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까지 가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WCP라는 이 기업은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는 오늘 좀 잘 가는 흐름이거든요. 사실 좀 친환경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아니더라도 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는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1위라고 할 수 있는 네. 닝더스타이라는 이제 중국 업체죠. 이 업체가 이 나트륨 배터리를 생산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네. 지금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배터리 쪽에서 이제 그 부품 이제 소재 쪽이죠. 그쪽을 납품하고 있는 이제 그쪽 관련된 회사예요. 네.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또 나트륨 배터리 또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보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칼슘 배터리를 또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배터리 관련주들 역시도 결국 기대감은
2차전지 쪽에서 비롯된 기대감이죠. 네. 그리고 이 기대감이 중국 쪽에서 또 들어온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런 관련해서 이 배터리 쪽이 지금 당장 뭔가 큰 퍼포먼스를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거 역시도 앞에서 뭔가 재료가 없으면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했죠. 이거 역시도 뭐 획기적인 뭔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그런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 시장이 지금 당장 크게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어떤 그 이벤트성 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알려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애경 케미칼이 지난 전거래에도 굉장히 잘 갔었고 오늘도 WCP가 지금 거래대금에서 2위에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 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발 관세 우려 때문에 뭐 빙산 우려가 있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입장,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또 하락하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큰 업종이고 종목이긴 해요. 네.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불안감이 또 있을 거고요. HBM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물량을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앞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중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또 이제 중국에서 H100에 버금가는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화웨이 쪽에서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칩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또 반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의 의존도는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런 뉴스조차도 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화웨이 쪽에서의 칩 개발 소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대한 뭐 소재라든지 규제를 좀 했었거든요. 이제 그 견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거 자체적인 개발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나친 견제, 이 견제가 장기화된다면 자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또 강구합니다. 그래서 의존도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엔비디아 쪽이 독주가 이번에 좀 끝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도 역시 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웨이 쪽에서도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실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번 주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하고 나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 잠시 좀 보였다가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올라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그래도 2,000계약 넘게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월요일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네. 명확하게는 항상 제가 좀 재차 강조드렸던 이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에 한 6,300억 원대 코스피 기준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지만 금요일 1,100억 원대 매도세가 좀 일부 좀 나타냈고요.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외인의 어떤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 특히나 글로벌 이 관세 불확실성들이 완화되는 그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방향성들은 특히나 국내 어떤 대형주 중심의 어떤 이 수급 어떤 정체와 맞물리면서 일종의 좀 조정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데, 오늘 시초의 어떤 흐름들도 양시장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들, 특히나 뭐 코스닥이 경우는 현재 하락 전환을 좀 했지만 대체적으로 뭐 주도주였던 반도체 그리고 2차전 섹터들이 오히려 수급의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원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들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관세 협상과 관련되는 어떤 중요한 성과들, 특히나 뭐 단기적인 어떤 성과가 뭐 확정될 수는 없다라고 좀 언급을 드린 바 있었고, 이 부분은 다음 달 15일 정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세부 관세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좀 구체화되면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객예탁금, 즉 증시예탁금이 50조 원대 중반에서 좀 내려간 그런 흐름들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관망 심리 내지는 경계 심리가 재차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증시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줬음에도 좀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커플링되지 못했던 그런 가장 큰 원인들은 품목별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영향들이 가장 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등의 종합적인 어떤 변수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수급에 좀 가장 큰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시장이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좀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에서는 약보합 흘러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면서 흘러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부터 보면은 카카오랑 SK 하이닉스가 일단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또 1위 순매수 자리에 올라와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기관이랑 양쪽에서 모두 다 담아갑니다. 오늘 공통된 종목들이 다소 좀 보이죠? 한화오션도 같이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까지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오늘 기관 쪽 4위에서 일단 상단에서 체크가 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오션 공통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종목 중에서는 유독 또 눈에 띄는 것 같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14시, 2시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조선주들이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이걸 하나오션도 같이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해서인지 같이 오늘도 3% 넘게 상승부를 켜고 있긴 합니다. 이 주가가 일단 실적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다 반영한 주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테마 상위 종목에서도 언급했던 조선 섹터에서 제가 재차 좀 강조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수주 성과 그리고 실적의 기대 요인들, 그다음에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물론 이게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번 터치를 한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은 단순한 기대치라기보다는 연속성 관점에서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있었겠고, 트럼프 주니어의 이번 주 방한 일정에서 조선소를 좀 방문한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추가적인 미국의 정책 기대감을 좀 수반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수급도 재차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 기조들은 조선 빅3, 특히나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어떤 호실적 발표 이후에 하나오션의 실적 기대치도 추정치 기준에서 좀 상향됐던 점, 이 부분도 역시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실적 발표가 좀 세론으로 좀 이어졌던 사례와는 좀 다르게 이번엔 조금 더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관세 협상의 주요 핵심 카드,
플러스 알파로 트럼프 주니어의 좀 방문, 그거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계속 고점을 좀 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조정시 매수 접근은 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고요.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바이앤셀 전략, 즉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현재 구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조정시 매수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바이앤홀드보다는 바이앤셀로 정리를 좀 해주셨고 오늘 일단 3% 넘게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또 음봉입니다. 또 특히나 꽉 찬 음봉이라서 오늘 실적이 2시에 나올 거기 때문에 2시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조선 통틀어서 좀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에서 HD 현대 미포에 대해서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뒤늦게 이제 와서 조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커버리지가 개시가 된 건데요. HD 현대 미포를 봤을 때는 일단 룸이 많이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목표가가 19만 원이기 때문에 상방에 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와서 외국계에서 이렇게 커버리지를 개시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사이클이 아니라 다소 장기화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뭐 최근에 주말에 나왔던 소식들을 보면 중국이 미국의 미국 쪽에 미국이 정치기관 쪽에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LNG 수출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했을 때 중국 조선소를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좀 전달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조선 산업에 관련된 품귀 현상 내지는 공급자 우회 시장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노선을 명확하게 좀 정했죠.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좀 규제를 가속화하는 부분들. 이 부분은 관세 협상들이 유연하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대폭 완화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팡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유예되거나 특히 그 수수료율이 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지만 전략적으로 미국 군함을 뭐 중국 조선소에 의뢰를 한다든가 MRO 수주를 중국에 맡긴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국에 안 보이게 조금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해당돼서는 오히려 더 반사수의 가능성들이 단순하게 어떤 기대감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재차 좀 높아졌다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외국계 시선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역시나 단기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보다는 미국으로 하여금 향후에 안정적인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조선업의 호황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시각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뭐 삼성중공업이 상대적으로 한 4.8% 오늘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양상에서는 삼성중공업만이 오히려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해당되는 섹터들이 많이 상승한다고 하면 분명 조선업종의 안에서는 충분한 키 맞추기가 좀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MRO라든가 뭐 군함 거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다시 해당되는 어떤 정치 수급들은 LNG 수출 내지는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확장 기대감들이 부각되는 LNG선 내지는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한 수급으로 지속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키 맞추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돌아가면서 시세를 좀 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어쨌든 외국계에서 뒤늦게라도 커버리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아가는 종목 중에 기관 쪽에서 일단 한화솔루션이 자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네요. 6위에서 한화솔루션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솔루션을 우리가 한때는 화나솔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좀 붙이기도 했었고 정책이랑 관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일단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너무 잘 나와서 서프라이즈한 기록을 좀 내기도 했었는데 주가를 보면 2만 원에서 지금 이 3만 원 라인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감이 좀 있는데 이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연속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투자하신 분들, 오래 보유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체적인 정책 기대감들 특히나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가속화됐고 최근에 태양광 이 실리콘이라든가 이제 웨이퍼 같은 그런 이제 소재에 한해서 관세를 좀 유예했다. 그리고 향후에 태양광 모듈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세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일단 뭐 수급을 좀 바꾸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장기적인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좀 더 필수적이었고요.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의 이제 과거 이력을 좀 우리가 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도 기준에서는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23년도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중국의 저가 웨이퍼라든가 실리콘을 좀 공급하면서 여기 관련된 어떤 일단 이익 훼손 기조가 2024년도의 상반기에 좀 확연하게 좀 나타내줬고요. 이 부분은 고율의 관세 부과가 좀 확정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들이 3분기까지 재차 미국에 많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솔루션의 어떤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지면서 적자를 좀 전환하게 된 그런 계기가 좀 됐었고 이 부분이 4분기를 기점으로 일부 수익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확인됐지만 이번 1분기를 좀 기점으로 영업이익을 좀 전환하면서 턴 어라운드에 성공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가고 있지 않나. 다만 과거의 어떤 사이클 기조를 좀 맞물려 봤을 때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린 뉴딜의 정책이 좀 폐지되면서 해당되는 태양광 섹터에 관련된 산업 육성적 관점에서의 관련된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였고 이런 우려감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많이 좀 선반영된 상태에서 업황 회복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의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업황 개선 시그널들을 재차 좀 보여주게 된다면 저점 형성 이후에 추가적으로는 어떤 상승의 어떤 여러 관점에서는 충분할 텐데 일단 뭐 업황에 관련된 어떤 회복 여부, 상반기 실적이 종합적으로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체크해봤고요. 방금 수급을 보니까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금 4월 9일과 10일을 제외하고 이틀 딱 제외하고는 기관에서 모두 다 러브콜을 보낸 상태입니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 것 같고요. 오늘도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 상위 창구에 일단 이름 올리고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3%대 강세 체크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부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사실 오늘 모건 스탠리 관련된 리포트 이메일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크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K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죠.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26년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는 걸 주말에 좀 내보냈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빙산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을 꺼내놓게 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 오른 건 이제 관세 대비해서 기업들이 선구매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경기 침체나 관세 우려 때문에 이게 줄어들 거고 그럼 아직 수면 아래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 빙산의 일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주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보안주를 선택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SK텔레콤 관련해서 해킹 사태가 벌어졌고요. 보험 대리점 두 곳도 전산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유심 관련해서 대란이 펼쳐졌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보통 이제 보안주랑 같이 움직였던 양자암호 쪽도 시세 나오고 있고 딥페이크 관련주까지도 시세 추가적으로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 쪽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CATL이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해서 낙스트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LFP 배터리의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을 보완한 건데 이 LFP 배터리의 단점이 극저온에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낙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영하 40도에서까지도 90% 정도 충전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애경 케미칼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을 생산하고 있어서 가장 강세였는데 오늘은 또 2%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테마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는 최근에 이 글로벌 관세 기조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이 수급이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이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1분기 실적 기조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쇠퇴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모건 스탠리가 또 리포트를 좀 냈습니다. 뭐 빙산이 메모리,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지난 9월에 반도체 겨울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3월기쯤에서는 일부 해당되는 업황의 시그널들이 긍정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고 난 이후에 뭐 거의 뭐 한 달 만에 다시금 좀 부정적인,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좀 발간이 됐는데 일단 이 발간 시점을 보면 22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용됐던 부분들이 뭐 주말 새 좀 다뤄지긴 했지만 이게 20일 나왔던 보고서고요. 정식 보고서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투자자 서한으로 좀 나왔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현상을 너무 확대 해석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저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해당된 내용을 보면 앵커님께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가격 상승 요인들 이 부분이 전반적인 세트 수요라든가 글로벌 업황 회복에 관련된 어떤 시그널보다는 사실 이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에 관련된 선제 물량들을 일시에 어떤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 수요 증가가 이 가격의 어떤 상승을 좀 동반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현실화 관점에서보다는 약간 경고성 문구로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특히 더 지칭했던 부분들은 레거시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라기보다는 HBM, 고사양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향후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자본적 지출, 캐펙스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 부분이 향후에 관세 현실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 요인들이 저해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관세에 관련된 어떤 부담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된다면 고객사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은 약간 위축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SK하이닉스의 단기적인 어떤 악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언급이 좀 됐고요. 탑픽은 또 삼성전자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해당돼서 뭐 자사주를 좀 매입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인데 약간의 해석의 온도차들이 좀 있지만 SK하이닉스를 굳이 좀 악재로 좀 표현하기보다는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가 좀 됐을 때를 좀 가정했을 때 이런 영향들이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고 수요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성 선이었다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1.4% 정도 현재 1% 정도 좀 더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사실 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의 어떤 부재라기보다는 이게 수급적인 방관점에서 일부 좀 노이즈 정도로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관세 리스크에 관련된 현실화 부분들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주요 고객사들에 대한 수요 그리고 공급에 관련된 협의 중인 어떤 물량들에 관련된 수요는 유지가 좀 유지 중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기조들을 좀 감안했을 때 확대 해석보다는 오히려 이런 노이즈를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르게 좀 해석하면 엔비디아에 관해여는 뭐 더욱더 좀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를 좀 냈죠.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까라는 어떤 투자자의 혼선이 좀 있겠지만 이거는 관세 리스크가 장기화가 좀 됐을 때를 좀 가정한 것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빙산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성 멘트를 내놨기 때문에 살짝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공식 보고서라기보다는 투자자 서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다시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구간에 놓여 있긴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고 미국과 중국도 반도체를 두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화웨이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센드 910D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칩이 H100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보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장비단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렇죠. 이건 표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기업의 HBM에 관련된 기술력들은 국내 장비가 상당히 뭐 인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좀 미국과의 거래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특히나 엔비디아 향의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해당되는 어떤 경쟁 요건들을 다른 쪽으로 좀 이원화를 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일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10C 다음에 910D에 관련된 언급들이 좀 있었지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910C가 5월 달 출시를 좀 앞두고 있지만 맞아요. 초기 수율이 한 40%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초기 수율 넘어서 단기적으로 해당된 수율 요건들을 80에서 90까지 충족시키기에는 저는 최소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910C의 이 사양들을 보면 엔비디아의 비백이죠. 지금 블랙엘에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이것도 많이 쳐서 70%인데 40에서 한 50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어떤 세대 격차를 보면 2에서 3세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해당된 개발 속도를 봤을 때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잡으면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910D를 좀 양산된 것을 그 한 7, 8년의 격차를 줄이고 이걸 바로 좀 출시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더해서는 뭐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 출시를 좀 앞두고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HBM4가 좀 탑재되고 있는 루빈 출시를 좀 전략적으로 좀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격차들을 좀 감안했을 때 당장의 위협은 좀 되지 않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리고 AI 관련된 전폭적인 인프라 투자 확장 부분들은 국내 반도체 섹터에 분명한 어떤 기회 요인이 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 당장 막 빠르게 발전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는 조금 위험이 될 수 있겠고 장비단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하루 휴장이 있고 주말 끼고 나면 이제 연휴가 길게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삼는다면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나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침의 관점, 실적주의 경우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는 부분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다소 좀 주춤한 조정 구간에 조금 두고 있는 대형주 위주 내지는 실적 발표를 앞둔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뭐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4월보다는 5월의 증시 여건들이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높아졌던 점, 특히나 뭐 미국의 경우에도 이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 한 60% 이상 정도 좀 제시했다는 점, 한국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증시 유동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테마는 단기적 대응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대형주 중심의 실적주들은 모아가는 전략, 이 부분은 상승보다는 하락 시 해당되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되어 있습니다. 네, 조정 구간에 있는 대형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엔 단기적 관점 유효하겠습니다. 5월 달이 4월 달보다는 매크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여건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지난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지만 현재는 보합권의 흐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0.23% 상승해주면서 2,5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낙폭을 점차 더 키워가면서 0.7%대 하락하고요. 724.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24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172억 원 소폭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82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개인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4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폭이 조금 더 커서 547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은 387억 원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에서는 시장 내에서 건설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이 재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건설업종 2.1%대 강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뒤를 이어서 철강 및 금속도 오늘 강한 모습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종이목재 쪽이 0.6%대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과 운수창고도 나란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통신업 부분은 저희가 그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서 현재 통신업 쪽도 0.07%가량 소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코스닥 상승 업종들 먼저 살펴보시면 현재 종이목재 쪽이 강한 모습 2.16%대 강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종이목재 쪽은 오늘도 강한 모습인데요. 삼육물산이 5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출발을 해주게 되면서 이쪽 부분에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로는 기타 서비스가 2.1%대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비금속 부문 그리고 기타 제조까지 1%대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재 하나오션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3%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오션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재부각되면서 이 조선주들 계속해서 잘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은 전거래일에서 11%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또 이런 기대감 속에서 3%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위로 역시나 조선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6% 가까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약간은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조금은 지수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만 현재 지금 낙폭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올라와 준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현재 세크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크의 경우에는 전자빔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이기도 하죠. 현재 장 초반 강세를 보여주면서 1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장 안에서는 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영향으로 정보 보안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싹도 그 정보 보안주의 관련주로서 27%가량 거의 상한가에 다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7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한가를 곧 터치할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ISK도 1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BHI도 원자력 관련주로서 또 필리핀 기업인 산미구엘 글로벌 파워홀딩스와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 안에서 13%
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은 오늘 장안에서 좀 강세를 실현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조선주들도 좀 약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0%대 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상반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아는 0.1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강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0.29%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2차 전지주들 오늘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에서 3%대 강세 나타내고 있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오늘 장안에서 약세를 실현해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빙산에 대한 설이 다시 한번 불거진 SK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오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SK 하이닉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라서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뉴스가 새롭게 나오게 된다면 또 양전에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오후장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